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직장인의 권리와 의무 12강이네요. 벌써. 와, 여러분 시간 진짜 빠르네요. 제가 오늘 이제 5월 25일에 오전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원래 오늘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원래는 이제 미국행 비행기에 있어야 되는 날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제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외국에 이제 미국에 있는 학회에 좀 큰 학회인데요. 거기에 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때만 해도 이제 열심히 제 논문 주제로 발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면서 당연히 이제 영어 준비도 조금 했겠죠.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영어를 그렇게 발표용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다가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어 준비하면서 열심히 논문 쓰면서 이제 그렇게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잖아요. 학회는 당연히 취소가 됐고요. 그게 정기적으로 해마다 있는 학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취소가 되면서 못 가게 됐죠. 그게 아마 3월 초였나? 결정난 게 2월이었나 3월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약간 아쉬웠지만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다가 딱 제 캘린더에 이제 일정이 되게 나오잖아요. 근데 딱 뜬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안 지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조금 약간 아쉽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또 제가 올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좀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은 좀 취소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JLPT를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예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그게 시간도 잘 안 나고요. 제가 막 그 일본어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진짜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그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 좀 듣고 그게 다여가지고 내가 시험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시험을 너무 평생 많이 봐왔던 사람이라서 더 이상 시험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뭘 또 시험까지 봐 이러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다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학회도 못 가, 그때 이제 학회 취소되고 나서 학회도 못 가게 됐는데 시험이나 보자 약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험 접수를 했는데 여러분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게 지난주에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약간 올해 약간 그 컨셉이랄까? 올해 뭔가 이런 나에게 주는 그런 것들이 메시지가 잠깐 멈춤인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고 내가 뭔가 되게 열심히 준비해왔던 것들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약간 안타까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똑같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요즘 사실 한창 채용 이제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시험도 보셔야 되고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기사 봤더니 그런 대기업들 중에서 거의 취소가 됐는데 그나마 지금 채용 절차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딱 2군데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는 이제 시험을 직접 예전처럼 보러 가는데 열 체크를 더블로 하고요. 그리고 뭐 장갑 이런 거 끼고 하고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기업은 아마도 대면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데 약간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키트였던가 그런 걸 줬다고 제가 들었어요. 배송을 해가지고 이제 응시자분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하시나 봐요. 제가 정확히 어떤 건지까지는 못 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다행히 있긴 하지만 나머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취업 준비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었던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 중에 되게 상당수가 지금 채용 절차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경기가 악화됐다든지 경영이 좀 어려워졌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는 사실은 제가 시험을 보고 싶은 이유는 있었지만 그거를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시험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제 삶에 아주 치명적이거나 뭔가 그런 거는 사실은 있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EJU였던가요? 유학시험도 마찬가지고 다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뭐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상당수의 시험들이 다 지금 취소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좌절감이라든지
약간 무력감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상황이 축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힘들지 않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조금 이 사람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좀 누구나 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당연하고 그것들에 뭐 힘들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됐을 때 약간 손을 놓고 그냥 마냥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걸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다음 스텝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준비했던 게 다 잘 안 되고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는 지금 전혀 제 상황과 달리 제가 준비했던 거랑 완전 다르게 저의 귀책 사유 없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황도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실 저도 이제 미국에 못 가게 되면서 영어 공부를 좀 놨고 일본 이제 N2 시험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것도 약간 손을 놨어요 지금. 뭐 어차피 지금 당장 시험 못 보는데 공부하기 싫다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원래 그 전까지는 제가 시간 아껴가면서 막 밤에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좀 잘 이제 안 되고 내 선택이 뭔가 내가 가기로 했던 방향성이 되게 잘못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달려가면서 준비했던 것들이 지금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돌이켜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일상을 준비할 그런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마음가짐이 좀 쉽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매일매일 시험을 준비하는 삶이면 뭐 또 모르겠지만 사람인지라 이렇게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마감이 있어야 되고 과제도 그렇잖아요. 마감 기일이 있어야 우리가 끝나는 거고 그리고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나에 대한 그런 목표라든지 단기적인 어떤 것들이 취소가 된다면 하기 싫은 건 누구나 당연할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약간 쉬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크게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저도 좀 아쉽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들을 좀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조금 마음도 수스르시고 그렇게 좀 하면서 하루하루 좀 지내가시면 분명히 다음 스텝이 보일 거예요. 지금은 딱 뚜렷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좀 잘 이렇게 편안하게 잘 하려고 애를 쓰시면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를 쓰시면 그러면 조금 더 다음 스텝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크게 좌절하지 마시고 하던 거 그냥 놓지 마시고요. 뭐 하루 이틀 놓는 거 괜찮죠. 저도 좀 놨으니까. 그런데 너무 다 놓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좀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급수를 좀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어떻게 해봐야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또 아니면 그냥 꾸준히 공부해서 꼭 시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뭐 여러 가지 일들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크게 뭐 예를 들면 EJU 시험이 지금 갑자기 그렇게 돼서 내년에 유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정말 불안하고 약간 고민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언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외대니까 이제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로스쿨 준비하신다고 하면 언어 같은 것들에 더 이제 내가 자격을 만들어 놔야지라고 스펙을 만들어 놔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고민했던 방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꾸준히 가시면 분명히 뭔가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상들을 좀 잘 이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너무 진짜 깊이 좌절하지 마시라고 제가 쓸데없이 TMI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네. 제가 웃는 이유는요. 제가 너무 이제 크게 약간 멘붕이 오거나 뭔가 잘 안 풀리거나 좌절하면 더 웃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뭐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약간 좌절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다니면 오히려 더 기분도 많이 다운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웃기 쉽지 않은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웃으려고 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조금, 그러니까 뭐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웃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실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굳이 또 이렇게 TMI를 다시 한번 길게 해드리네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11강 들어가 볼까요? 자, 정년 연장 왜 문제가 될까라는 걸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 기사에 굉장히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정년 연장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장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부터 해서 연장한다면 몇 세부터 할 것인가, 연장한다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전에 뭐 대학 입시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양 강좌 같은 거 들으실 때 임금 피크제라는 게 있대. 뭐 이런 얘기. 근데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정년 연장을 하는 어떤 방안이나 수단 중에 하나래. 라고 하면서 그럴 때는 취업 규칙을 이용하는데 뭐 취업 규칙을 변경을 잘 해야 된다던데 요 정도까지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정년 연장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정년 연장이 굉장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정년 연장하고 일자리 관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급여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했을 때 또 이제 그 새로운 일자리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정년 연장했을 때 기존에 계시는 분들과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임금 체계를 구상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기업에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정년 연장이 좀 어려운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년 연장하면서 혹여나 연장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좀 크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정년 연장과 관련된 쟁점들, 특히나 임금 피크제 관련된 거 좀 알아볼 거고요. 그거랑 가장 관련이 깊은 게 취업 규칙이거든요. 그거 제가 예전에 그 직장 내 괴롭힘 하면서 취업 규칙이 있는데요. 이거는 10명 이상 사용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보통 해요 라고 하고 다음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부분이에요. 그거를 좀 상세하게 볼 거고요. 요즘에 취업 규칙 관한 이슈가 진짜 많아요. 저희 사무실에도 소송 굉장히 이제 이런 상담 같은 것들 많이 의뢰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 취업 규칙이요, 사실은 뭐 임금이라든지 어떤 그 상벌, 징계, 뭐 휴가, 그 다음에 뭐 상여금 같은 것들도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이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 규칙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그 분쟁이 있을 때요, 취업 규칙이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주장이 맞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볼 때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뭘 규율하고 있는지, 이게 또 변경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같이 알아볼게요. 자, 취업 규칙을 먼저 볼까요? 취업 규칙은요, 여기 보시죠. 지금 3페이지인데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근로관계를요,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복무 규율, 직장 질서, 근로 조건에 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 집단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해요. 취업 규칙이 근로 조건이나 노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거죠.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 없이 그냥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최저임금이 있어요. 최저임금이 있지만 무조건 최저임금을 이상을 주면 다 되느냐라는 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무 규율이 있는데 이 복무 규율을 다 우리가 완비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들의 지위라든지 근로 조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조금 열악한 지위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법적 분쟁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게 정년 연장했잖아요. 이거 변경되는 거 진짜 분쟁 많거든요. 소송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상여금 지급 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상여금을 주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통상임금 소송 같은 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임금 소송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여금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여금, 뭐 성과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매월 얼마 이렇게 주는 것보다. 그런데 이 상여금 있잖아요.
당신이 잘해가지고 준다거나 아니면 명절 상여금, 명절마다 주는 금액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 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느냐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퇴직금 금액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급 주기가요 보통 취업규칙에 나와요. 제가 아까 급여 관련된 부분도 취업규칙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여금 지급 주기를 변경하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죠. 취업규칙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당연히 아까 정년하고 관련된 임금 피크제도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취업규칙에요 정년을 규정해 두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전에 정년이 없는 회사에서 정년을 신설을 하거나 이제 예전에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이 좀 높았는데 이것을 이제 회사 사정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흔하진 않거든요. 흔하지 않지만 있어요. 있을 때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정년이 없는 회사가 정년을 60세로 신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요. 어떤 근로자가 60세가 넘어도 근무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취업규칙이 딱 제정이 되면서 혹은 변경이 되면서 정년제도가 신설이 됐어요. 이분이 근무를 못하게 되거든요. 갑자기 정년이 지나버렸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불이익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정년이 예전에는 70세였는데 뭐 65세로 혹은 60세로 낮춰진다더라 이러면 내가 딱 입사했을 때는 나는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겠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회사에 계속 남아 계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취업규칙이 변경이 되면서 10년이나 단축된 거예요. 60세로. 그러면 나의 잃어버린 10년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급여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10년의 급여를 잃어버린 셈이 돼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삶이 되게 불안정해질 수 있고 10년이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만 급여가 없다라고 해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근데 무려 10년 동안이나 급여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여금 지급 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여금을 낮추거나 지급 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 불이익하다라고 하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제 이따 말씀드릴 건데 불이익한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거치지 않고 그냥 변경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그런 거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여기 또 한 가지 볼 거는 임금 피크제예요. 임금 피크제는 뭐냐면 일정 연령에 달한 근로자 임금을 좀 감액을 해요. 약간씩 줄여 예를 들면 10%, 뭐 조금 더 하면 20%, 조금 더 하면 30%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하는 대신에 정년을 좀 연장하거나 혹은 뭐 그런 방안들을 쓰면서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임금이 일정 연령 이후에는 삭감되는 거죠. 꾸준히. 그럴 때 나는 삭감 싫을 수 있잖아요. 나는 60세면은 그냥 그러니까 원래 정년이 60세라고 한다면 나는 60세까지만 채우고 은퇴할 거야. 근데 왜 내가 지금 나는 정년 연장도 원하지도 않는데 왜 내 임금이 삭감되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임금 수준이 낮아지면 실제로 본인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거니까 생활의 어떤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를 볼게요. 뭐가 문제인지, 왜 소송이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은행 케이스가 나오죠. 임금 피크 희망퇴직 600여 명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에 뭐 1.5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상을 늘리고 임금 피크제, 그리고 특별 퇴직금을 최대치로 이제 올린 영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는데요. 600여 명이 넘는 신청자가 이제 몰렸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특별퇴직금은 임금의 20일에서 39개월 치고 자녀학자금하고 재취업 지원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보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 기사 기준 지난해보다는 한 3개월분 정도 많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분의 임금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증가했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년을요 60에서 65세로 예를 들어 연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 사회니까 이제 그 나이가
그러니까 예전에 정년 60세였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정년들에 대해서 뭔가 사람이 정년을 경과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생활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니까 정년을 연장하자라는 게 취지인 거예요. 그럴 때 61세에서는 예를 들면 연봉의 80%, 62세는 70%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걸 임금 피크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임금이 감소되니까 근로자한테 좀 불리해요. 그렇지만 불리하고 사용자한테도 마찬가지로 내가 저 사람한테 임금을 몇 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용을 하지만 또 새로운 사람 고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 사람을 계속 고용하면서 내가 몇 년간 임금을 더 줘야 된다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연공서열제라고 호봉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근속 연수가 길수록 월급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약간 부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희망퇴직 신청을 조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더 주는 대신에 이제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은 좀 이제 일찍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간혹 하고 있는 거죠. 자, 뒤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뒤에 사례는 어떤 은행의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케이스인데, 이것들도 사실은 임금 피크제에 관한 다른 시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건 약간은 분쟁이 있는 사례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노조가 일방 변경을 주장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정규직 통상임금 50% 삭감, 조금 굉장히 과다하긴 해 보여요. 한번 볼게요. 이 임금 피크제 시행에 대해서 노조 등이 일반적인 강제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봤더니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충북본부가요, 이제 고용노동부 이제 그 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이 금융회사, 그러니까 본인들이 재직하는 금융회사에서 임금 피크제를 확정해서 시행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봤더니 지난해부터 59세에서 60세 직원들을 임금 피크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면서 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퇴직해라 라고 신청을 받았겠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임금의 반을 확 줄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임금 갑자기 일을 시키면서 반을 줄여버리면. 그런데 이 노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도 이 금융기관에서는요,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지 않고 소수라는 이유로 의견도 묻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임금 피크제 적용했고 수차례에 걸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했다라고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용노동부가 옛날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임금 피크제 시행이 임금 저하 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노조원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통보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다가. 그런데 이 회사는 이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퇴직하지 않자 50%를 삭감했다. 이거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불이익이 있다라고 주장을,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비정규직 근로자분들 나중에 또 우리가 별도로 다룰 건데요. 이분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거나 유사한 일을 할 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비정규직조차도 임금 피크제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여기도 마찬가지 50%를 삭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은 비정규직의 임금 피크직을 적용을 받을 경우에 최저임금으로 힘겹게 일하다가 몇 년도 안 돼 내쫓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임금 피크제를 반대하는구나 라는 정도 이해하시라고 제가 일단 넣어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이거는 좀 많이 감액한 사례라서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반액을 감액해버리는 건 너무 과다하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실제로 이것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답했던 사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취업규칙을 한번 봅시다.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인데요. 통설하고 판례는요, 법 규범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규칙이 과연 뭐냐, 계약이냐, 아니면은 어떤 법의 규범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 판례,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기준은요,
법 규범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근로자하고 사용자를 구속하고 있다. 이것이 취업규칙이고 이건 법규범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약이라서 이것은 뭐 우리가 일방 합의에 의해 취소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보면요. 이 취업규칙은요. 사용자에게 작성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97조에는요. 규범적 효력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판례 한번 봅시다. 대법원 이제 보시면 퇴직금 관련된 사례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리딩 케이스예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의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동의를 요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실게요. 근로자 보호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 작성을 강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10명 이상인데 안 해도 돼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고요. 안 하면 또 여러 가지 제재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법 규범성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약이 아니고 사적인 어떤 그런 문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근로자들이 기존에 이제 어떤 취업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정년 예를 들어 60세, 임금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것들을 신뢰하고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로계약 체결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의사도 묻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고 금액을 확 줄여버려요. 50%로. 이러면 굉장히 불이익하잖아요. 근로자 보호에 좀 역행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아, 이건 아니지 않을까? 이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판례가. 자, 그래서 취업규칙 미작성의 경우에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거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 자,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뭐 크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재를 받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3조는 이따 뒤에서 조금 상세히 볼 거고요. 이제 그 취업규칙에 보면은 어떤 내용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라는 게 법에 써 있거든요.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부가 누락이 돼도요.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거기 나온 많은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없다라고 해서 어떤 효력도 없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까 본 우리 앞에 봤죠. 여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는 부과되는 거죠. 아까 제가 법규범설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계약설 뭐 이런 얘기도 좀 드렸잖아요. 우리 계약의 효력이 있다라는 학설도 있다. 그렇지만 법문에 의무가 있고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법 규범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례하고 다수의 학설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여러분 97조를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위반의 효력이라고 나오잖아요. 보시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취업규칙에 임금 수준을 정해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임금 수준을 갑자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제 이 근로자는 잘 모르잖아요. 취업규칙이 뭔지도 잘 당연히 모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임금을 어떻게 주는지 그 임금에 관한 것들이 뭔가 규정되어 있는 규칙이 있는지 여부를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에서 갑자기 자네 나랑 일해보지 않겠나? 뭐 이러면서 금액을 굉장히 낮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도 모를 수 있고요. 혹은 금액이 약간 낮은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 취업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차마 일을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일을 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미달하는 근로조건은요. 근로계약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건 아닌데 취업규칙에 있는 그런 기준 중에서 근로계약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효력을 없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이 경우에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취업규칙에서 정한 어떤 임금보다 한 30%를 삭감해가지고 근로계약 체결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건 무효잖아요. 그리고 그 삭감한 부분이 아니라 원래 취업규칙에 있던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체계가 그렇게 될 거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취업규칙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법은 뭐라고 보고 있을까? 아까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취업규칙에 다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보시면 이게 제가 일부러 지금 시행 날짜 써놓은 게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이게 작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서 이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 1월 15일에 개정이 되었고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내용 넣으라고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2019년 7월 16일 날 이게 시행이 됐으니까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93조 보시면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예요. 기준 10명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보세요. 발음이 꼬이지? 잘 보시면요. 작성하는 경우 하고요. 변경하는 경우 누구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각 호라고 나오잖아요. 혹시나 지금 법전하고 친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제 93조 나오고요. 이렇게 1, 2, 3, 4 나오는 거는 호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항이라고 읽는데요. 그냥 1, 2, 3, 4라고 나오는 건 호라고 읽어요. 그리고 각 호라는 건요. 각각의 하나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1호, 제2호, 제3호 이런 식이라는 거거든요. 자, 1호 먼저 보면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휴일, 휴가,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1일 몇 시간 이렇게 일한다고 규정을 한다면 언제 몇 시에 시작을 하고요. 몇 시에 끝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때 왜 우리 휴게 시간 같은 거 할 때 생각나세요?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 시간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 휴게 시간을 보통은 12시에서 1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기업에 따라서 12시 반에서 1시 반, 11시 반에서 1시 반, 1시에서 2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때로는 특히 요즘 코로나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는 기업들이 한꺼번에 밥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이제 우려가 되니까 어떤 팀별로 혹은 뭐 어떤 과별로 나눠가지고 점심시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휴일이나 휴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근로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고 또 기업이 자신들의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생산 라인이나 이런 데에서는 교대 근무가 또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뭐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럴 때에는 교대 근무에 관한 걸 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 어떤 인사 운영을 하거나 이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할 때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한다면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도 넣어라 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2호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좀 작성해야 된다라는 취지이고요. 가족수당의 계산, 아까 가족수당은 뭐냐면 이게 사실 이것도 논란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가족이 있든 없든 전 직원 다 주겠다. 뭐 예를 들어 연차에 따라 주겠다. 아니면 연차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당신이 가족이 있든 없든 내가 무조건 얼마를 줄게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족이 1명이면 얼마, 2명이면 얼마, 뭐 3명이면 얼마 이런 것들 또 내가 산정을 해가지고 주겠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 그리고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임금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혹은 별도로 뭐 월에 뭐 한 번씩 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퇴직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퇴직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라는 것이고요. 5호는 뭐냐면 퇴직급여나 이제 우리가 보통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퇴직을 해요. 그러면 14일 이내에 줘야 되고요. 안 주면 무조건 임금체불이에요. 그런데 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관해서 명시해놔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을 잘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상여금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명절 같은 때에도 상여금을 주잖아요. 그럴 때 혹은 휴가 때 상여금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언제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줄 것인가 그리고 최저임금은 또 어떻게 해가지고 줄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면 제일 앞에요. 상시 10인 이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준이 뭐냐면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법 적용 일수 발생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이게 취업규칙에 위반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사안이 생긴다고 하면 그 사안이 발생하기 바로 전에 한 달이거든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간 중에 가동 일수로 나눈다라고 하는데 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에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 앞에 커피 전문점이 있어요. 학교 앞에. 근데 보통 상시 10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되게 잘 되는 커피 전문점일 프랜차이즈일지라도 10분이 상시적으로 근무하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할 법적 의무가 없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상시 10인이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없잖아요. 그럼 약간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혹은 이제 일상적으로 노무관리, 인사관리라고 하거든요. 이런 인사관리 같은 것들을 할 때 조금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렇게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10인 이하의 사업자인 경우에는요, 반드시 취업규칙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자꾸 생긴다, 인원이 좀 늘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 작성하셔가지고 보관하시는 게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른 건 어떤 게 있나 우리 같이 봅시다. 제6호,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7호,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근로자분들 식비가 이제 지원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근데 지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원된다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들, 그리고 작업용품, 보통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컴퓨터라든지 그리고 비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문구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공이 될 거고요.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몸을 보호할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모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의류라든지 신발 같은 경우 그리고 보호 장구 이런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일에 종사하든 간에 교육훈련이 필요한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요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임신 출산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것들,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그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결혼하시고 출산을 하시고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건 남성 근로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일하고 가정하고 양립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요. 또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기준이 없다고 하면 회사에서 마냥 해줄 수도 없고 또 근로자도 신청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난감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법에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취업규칙에 더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라는 취지에서 요거 하라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9호 보시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재해 예방하고 또 만약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취지로 이제 작성하라는 것인데 특히나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약간 장시간 근로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일하시거나 어떤 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산재에 관한 노출이 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제 9회인데요. 근로자의 성별이나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로자분들이 다 동일한 체력 조건이라든지 다 비슷한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수인 한도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작업에 따라서는 다른 연령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성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각자 다른 근로자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은 어떤 그런 체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분리하거나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업장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선 잘 되면 사실은 산재 같은 사고 있잖아요. 발생 확률이 확 떨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것도 지금 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10호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산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우리가 부조할 것인가. 그리고 업무는 아니에요. 업무는 아닌데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다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그냥 휴일에 내가 쉬려고 어디를 가는 중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럴 때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 외적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회사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 밑줄 친 거 보이시죠? 이거는 작년에 들어와서 중요해가지고 제가 체크해 놓은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은 잘 알게 모르게 많이 행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데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번에 봤던 심각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방을 해야 되고 또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자의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작성을 잘 해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리고 제 12호 보시면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제 우리가 기업에 이제 여러 해 동안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을 받을 기회들이 좀 있어요. 표창을 받을 기회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회사에서 이 직원은 너무 성실해, 성과가 너무 좋아, 상 줘야겠다라고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상을 줄 수가 있는데 그때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반대로 제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실수를 했다거나 고의로 뭔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거나 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징계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이건 난감해요. 징계 규정이 없으면 대체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될지, 기준은 뭔지, 그리고 징계 절차는 뭔지에 대해 굉장히 난감한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규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밖에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요. 사업이나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돼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작성해라 라는 취지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걸 제가 다시 한번 넣어봤어요. 방금 보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에 따른 취업규칙 마련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게 작년에 이제 막 도입될 때 그 관련된 기사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만든다라고 해서 취업 규칙을 마련해야 하고 7월 시행이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전에 변경된 취업 규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이제 이 시기에 1월부터 7월 전에 이런 그런 취업 규칙에 관한 혹은 인사 규정이나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 규정들 개정에 관한 자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개정을 한 그런 용역 같은 것도 많이 수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련되지 않은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취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적용 순위 한번 볼까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적용 순위. 보시면 우리 어때요? 근로에 관한 것들은 법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단체 협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 배우셨죠? 단체 협약은 뭐예요?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하고 사용자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협의하에 어떤 것들을 만들자라는 그런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단체 협약이고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했던 취업 규칙,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신다고 하면 근로계약 체결하실 거잖아요. 사용자하고 나하고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같은 건 이런 4가지가 있어요. 총 4가지인데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인데 순위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순서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법령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단체협약, 그 다음에 취업규칙, 그 다음에 근로계약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먼저 이걸 볼게요.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의 효력을 먼저 볼게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로 한다. 아까 봤죠? 그래서 어때요? 근로계약보다는 취업규칙의 효력이 조금 더 상위에 있다. 법 규범적 효력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단체협약을 보려고요. 뭐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보면 기준의 효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이라든지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그냥 딱 봐요. 딱 봤을 때 어때요? 지금 뭐래요? 단체협약에 뭐라고 정해져 있대요. 근데
이거하고 조금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무효라잖아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당연히 단체협약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단체협약 다음에 취업규칙 다음에 근로계약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리고 이것들 다 규율하고 있는 제가 읽은 게 뭐예요? 법이죠. 그러니까 법이 먼저. 법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단체협약, 그 다음에 취업규칙, 그 다음에 근로계약인 거예요. 제2항 한번 봅시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효로 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단체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취업규칙보다도 단체 협약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법에 다 나오잖아요. 근로기준법 제97조에도 그렇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그렇고요. 이 배치되는 내용,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배치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상위 규범이 우선해요. 그러니까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그러면 상위에 있는 거는 법령이에요. 이 법령에서 이제 규율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다음에 근로계약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단체협약은요,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아마 그 상반기에 배우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단체 교섭을 해서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인 노동법규를 말하잖아요.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무효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드디어 나와요.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절차에 관한 것인데요. 자, 봅시다. 이제 취업규칙 변경도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유리한 변경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는 불리한 변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유리한 변경 같은 경우에는요. 유리하니까 근로자 보호의 취지라고 했잖아요. 취업규칙이. 그러니까 유리한 것들은 당연히 근로자의 의견만 들어도 통과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거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중요한 거죠. 근데 약간 불리한 변경이 있다면 어때요? 이거는 단순하게 의견만 들어서 돼요? 안 되잖아요. 내 지위가 갑자기 불안정해지는데 내가 의견을 냈어요. 나는 반대 라고 했어요. 근데 알았어, 네 의견은 내가 알겠는데 뭐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사정이 이러니까 그냥 바꿀게 라고 하면 어때요? 일방적으로 너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 불리하게 된다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법 한번 같이 볼게요. 어디 있냐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있어요. 보시면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인데요.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중요하거든요. 과반수예요. 있는 경우 이제 이 근로자 과반수가 이제 다 모여가지고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어요. 그럼 그 노동조합 근데 없을 수 있잖아요. 혹은 노동조합이 있는데 과반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 들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나와요.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아까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제2항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보시면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의 권한인 거예요.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다만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불리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리한 내용은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처음에 제기가 됐을 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초의 이제 예전의 경우에는 이 불리한 변경이 뭐냐부터 논의가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수에게 불리하면 불리하냐, 아니면 한 명한테만 불리해도 불리하냐, 그리고 유리한 거랑 불리한 게 같이 있으면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 뭐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정리가 좀 됐거든요. 불리한 거는요. 유리한 것도 있지만 불리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단 불리한 걸로 봐요. 그죠? 그게 맞잖아요. 사실 유리한 게 많지만 어느 정도라도 약간이라도 불리한 게 있다면 그것은 마냥 유리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리한 게 굉장히 뭐 이만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불리한 게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불리한 이만큼이 나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유리한 게 그렇게 많은데 당신 꼭 굳이 그렇게 매개하겠어? 그냥 넘어가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꼭 맞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근로자 사정이라든지 이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고 불합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라도 분리하면, 한 명한테라도 분리하면 불리한 것으로 보자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들을 처리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 같이 한번 볼게요.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꼼꼼하게 하나씩 다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급여 규정이 나오는데 이 급여도 취업규칙에 작성해야 된다. 급여의 계산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넣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변경을 했어요. 회사에서 어떤 필요가 있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어떤 근로자한테는 되게 유리한 거예요. 변경한 게. 근데 어떤 근로자들한테는 좀 불리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취업규칙에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어떤 규칙이기 때문에 근로자마다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그냥 통합해서 규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임금 체계를 바꾸면 당연히 어떤 근로자한테는 유리할 수 있고요. 어떤 근로자한테는 불리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의도하지 않아도. 그럴 때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명한테만 불리해도 불리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불리한 변경이거든요. 같이 볼게요. 대법원 93-1893 판결,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 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겐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변경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같은 개정에 의해서 근로자 상호 간에 유리하거나 불리한지에 따른 이익이 충돌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서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근로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변경을 하고 싶어 하겠죠. 유리한 근로자들은. 근데 또 이 A에 있는 근로자들은 유리했는데 B 측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불리한 변경이에요. 이분들 변경하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근로자들 사이끼리에도. 그렇다면 이거는 불이익하니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견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 전체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법원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진작에 이제 40분 지나가지고 약간 쉴 타이밍이 좀 지났죠. 근데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좀 쉬시고요. 저는 그냥 쭉 이어서 할게요. 이번 회차에는 그래서 쭉 이어서 할 테니까 조금 힘드시면 잠깐 끊었다가 쉬시고 다시 들으셔도 돼요. 이제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지금 15페이지 이제 할 거거든요. 대법원 93-1893 판결인데요. 이게 1981년 4월 1일에 급여 규정을 개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퇴직금을요, 원래는 뭐 좀 높은 비율로 줬다고 하면 이걸 조금 비율을 약간 낮추고 싶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 지급률을 하향 조정한 거죠. 근데 이게 장기 근속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불리한 변경이에요. 왜냐하면 퇴직금 지급률이 이제 하향 조정되면 장기 근속할수록 그 급여 원래는 많아져야 되는데 더 약간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조금 초래를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급여액은 또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급여를 예를 들어 얼마를 받아요. 얼마를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급여는 적지만 나중에 당신이 퇴직금을 받는데 비율은 높여줄게. 그러면 오래 다닐수록 급여가 이렇게 점점 급여는 낮지만 퇴직금, 나중에 지급받을 퇴직금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여는 낮을지라도 퇴직금 지급 비율이 점점 올라가니까. 그래서 장기 근속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급여 제도였던 거죠. 그런데 회사가 어떠한 이유로 급여 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월 급여는 내가 높여줄게. 당신들이 매달 받는 월 급여는 내가 높여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 퇴직금 마지막에 그 지급하는 그 비율을 좀 낮추자.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많이 쌓아놓지 않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줘야 되는 금액이 너무 높을 수가 있거든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높이는 대신에 나중에 한꺼번에 줘야 될 건 좀 낮췄으면 좋겠어.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때요? 장기 근속하시려는 분들은요, 당연히 지급 비율 높은 게 좋아요. 나중에 많이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장기 근속자가 아니고 나는 사실 이 회사 내가 들어올 때는 저 진짜 뼈를 묻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지만 나는 장기 근속은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당장 매월 많이 받는 게 중요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럴 땐 어때요? 당연히 급여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나중에 설령 퇴직금 좀 적게 받더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유리한 사람들 그리고 불리한 사람들 나눠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딱 봤더니 이제 이거는 예전 판례니까 약간 리듬 케이스지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근데 당장 근로자들이 매월 받는 급여가 늘어나는데 이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지 않을까? 나 같으면 매월 받는 게 좋을 텐데 이거 유리한 거지. 사용자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가지고 그 아까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동의를 얻지 않은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긴 거죠.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아까 본 판례 하고 똑같은데요.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쵸? 장기근 속하시는 분들한테는 급여 마지막에 많이 받는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그럴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리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로자 집단에 따라서 근로 조건이 달리 이원화라는 것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원화된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서 A 집단이 있고요. B 집단이 있는데 이 A하고 B는요. 근로 조건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A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되는데 B에 속한 이제 B 집단에 속한 근로자들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판례는 뭐라고 볼까요? 자, 보실게요. 근로자 집단이 다르다 하더라도 일부 근로자 집단이 승진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들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판례 한번 보실게요.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판례가 뭐래요? 볼까요?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에 있어서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서는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지금은 적용받지 않아요. 지금은 적용받지 않지만 장래에 내가 승진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면 나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그죠?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적용 안 받으니까 당신은 동의 대상 아니야 라고 볼 수 없고 당신도 나중에 승진하면 이거 적용 대상이 되네? 당신도 동의해줘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서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 동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가 진짜 그냥 A 근로자 집단 있고 B 근로자 집단이 있는데 A는요. 이제 예를 들면 승진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B는 죽어도 안 돼요.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혹은 어떤 근로조건의 배제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속한 그룹에 B는 절대 속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가 속한 그룹에 A는 속할 수 없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동의는 누구만 해요? A가 하거나 A에 관한 부분은 A만 하고요. B에 관한 부분은 B만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직에 관한 어떤 취업 규칙이 있어요. 근데 관리직들은 이제 승진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관리직에 관한 부분이 왠지 지금 현재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만 동의 주체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딱 봤더니 A가 관리직이라고 치면 B는 이제 비관리직인 거죠. 근데 B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성과가 좋고 뭐 시험을 본다거나 해가지고 A로 올라갈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B에 계시는 분들도 잠정적으로는요, A에 속한 근로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B 그룹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뭐냐면 정말로 분리돼 있냐, 완전히 분리되어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자, 판례 또 한 가지 볼게요. 2009도 2238 판결인데요. 이거는 정년 규정을 개정한 거예요. 같이 볼게요. 일반직 직원이 4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본 그 케이스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관리직 직원은요, 3급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4급까지는 일반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3급 이상, 관리직 3급 이상은요, 60세에서 58세로 단축했어요. 잘 보세요. 어때요? 정년인데 일반직 직원은요, 55에서 58세로 연장했어요. 좋은 거 아닌가요? 증가했잖아요. 연장했으니까 일단 좋은 거, 유리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관리직, 3급 이상의 관리직 분들은요, 원래 60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58세로 단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원래 58세 기준을 맞춘 거죠, 그냥. 그래서 관리직은 높았는데 낮춘 거고, 일반직은 낮았는데 높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정년을 58세로 맞춘 거예요. 자, 정년 규정의 개정 당시에 원고의 전체 직원 38명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관리직은 12명이고요. 노동조합은 관리직 3급 4명 하고요. 일반직 23명 등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전체 직원 중 과반수가 4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이긴 했대요. 그렇지만 3급 이상의 관리직 직원들하고요. 4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들은요. 직급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4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들은 누구나 3급 이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승진한 직원들은 이 사건 정년 규정에 따라서 58세에 정년 퇴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관리직으로 승진해도 60세였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나는 60세까지는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지 않고요 4급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그냥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된 거니까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승진돼가지고 나는 이제 관리직이 돼서 60세까지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갑자기 58세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불리한 거잖아요. 자, 이런 개정은요 3급 이상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요 직원 전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 잠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4급이었다고 해도 일반직이었다고 해도 승진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이 사건 정년 규정의 개정은 당시 3급 이상이었던 관리직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해서 그 개정 당시의 관리직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의 동의 주체가 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공공기관 사례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는데 동의 못 받으면 대체 무슨 효력이 있길래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동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 효력 지금 같이 볼게요.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있잖아요.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자, 볼게요.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한 이후에 이제 구성된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어 왔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건 무효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동의 없는 취업규칙은 무조건 우리가 무효라고 봤잖아요. 무효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효력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무효는 어떠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의 없는 취업 규칙이요 불이익하게 변경이 됐어요. 그 이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먼저 됐는데 동의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노동조합 결성이 됐어요. 근데 이 노동조합이 그냥 할만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미처 몰랐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취업규칙 잘못했다, 변경 잘못했으니까 효력이 없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개정된 규정이 계속 시행이 되어 왔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과연 우리가 법학에 어떤 게 있냐면 계속 그냥 이것들을 인정하고 넘어가면 묵시적 추인이라거나 혹은 사후에 이거 그러니까 즉 인정했다는 취지거든요. 내가 받아들여서 이걸 내 걸로 삼았다라는 취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내가 받아들일게 라고 용인했다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은. 자, 보실게요. 이건
자, 여러분, 우리 판례 볼게요. 이것은 전원합의체 판결이어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93-26168 판결.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이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의 무효인 사정을 모른 채 단체 협약 구칙에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불이익하게 변경된 거를. 근데 이런 규정을 뒀다고 해서 이걸 과연 추인한 걸까? 우리가 용인한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무효예요. 이것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규범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냥 무효일 뿐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판례도 이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동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무효일 것 같잖아요.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존재하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회사가 갑자기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너무 경영난이 막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무급휴직도 보내보고요. 예를 들면 지금 좀 안타까운데 이제 항공사라든지 여행사 같은 경우들은 운영이 안 되잖아요. 뭐 해외를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못 가니까 비행기 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이분들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고 점점 그러면서 막 무급휴직 같은 것들 해라 약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회사가 도산해버릴 것 같은데 이것들 급여를 좀 삭감하던지 상여금을 삭감하던지 우리가 뭔가 조치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누가 봐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 삭감하는 것들이 그렇다면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들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입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요, 이 변경된 당시에 이 회사에 계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 입사하지 아니한 분들은 어때요? 취업 예정자들은 아직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요, 자기가 들어올 때는 이미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알고 들어온 거라고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그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거죠. 몰랐다고 해도. 그래서 왜냐하면 취업규칙의 속성은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교에서도 규칙을 일방적으로 그 학교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취업 예정자들 아직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은요, 바뀐 다음에 자기가 규칙이 이미 있는 상태, 바뀐 규칙을 알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바뀐 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한테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들이 예전 거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변경됐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동의라든지 불이익하게 변경돼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외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그 사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대법원 판결을 가져왔어요. 취업규칙이 변경이 된 이후에 신입사원인 거죠. 들어오신 분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에요. 대법원 91-45165. 이것도 중요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인 거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 효력이 안 미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동의 안 받았으니까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전 취업규칙, 그러니까 변경되기 전에 불이익하게 변경되기 전에 취업규칙이 유지가 돼요. 그렇지만 자, 변경 후 봅시다. 세 번째 줄,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취업규칙의 중요한 법리 중에 하나가요, 기득권, 그러니까 기득 이익의 침해를 하지 말자라는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고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득권이 있는데 그것들을 침해하는 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건 무효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의받지 않으면. 근데 새로 신규 입사자들은 어때요?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의 사정에 의해서 취업규칙 변경을 했다면 그것들을 이제 수인하고 들어왔다라고 봐가지고 기득권 이익의 침해라는 아주 특별한 효력 배제 사유가 없는 변경 후에 취업 근로자들에게까지 이 변경 효력이 무효다라고 봐서 예전 거 취업규칙 적용하는 거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집단적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보시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요, 그 노조에 동의서를 첨부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회의를 하는 거죠. 어떤 회의 방식에 따라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지점도 많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지방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회의를 한꺼번에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업장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성질 등을 감안을 해가지고요.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사용자의, 이게 중요한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위 부서별로 동의를 받는 방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사업장들이 우리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이번에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단위 부서가 각각 있잖아요. 거기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막 이렇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 그러니까 즉 부서장이나 팀장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개입을 한다거나 간섭을 해서 동의를 안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율적인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래, 회사 사정도 이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 정도의 변경은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동의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면 부서라든지 혹은 사업장, 개별 사업장끼리 회의해가지고 동의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판례가 모든 방식의 그런 동의를 그래요, 뭐 괜찮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판례는요, 부정하고 있는 동의 방식들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근로자 개인의 동의예요. 이럴 수 있죠. 이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인사팀장하고 만나가지고 혹은 뭐 이제 상급자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씨 이번에 회사가 좀 사정이래. 그래서 취업규칙이 변경된다는데 뭐 안타깝긴 한데 사연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정년이 뭐 깎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임금이 좀 많이 낮춰질 수도 있대.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회사 사정이 이래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겠더라. 그러니까 A씨가 좀 동의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뭔가 개입을 하고 하면서 근로자 개인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형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거부 못하죠. 만약에 거부하면 이 상급자가 나의 인사고과를 이제 담당할 사람일 거고 앞으로 회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일 텐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근로자 개인의 동의는 부정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회람이라고 해요. 회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이렇게 메일 같은 거 보내거든요. 중요한 사항들, 공지 같은 걸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설문, 구글 시트 같은 거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구글 닥스 같은 걸 써가지고 거기다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 뭐 이름 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학번처럼 4번 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황인데 동의하겠습니까? 예, 아니요, 뭐 이런 거 클릭해가지고, 아니면 한글로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받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사하고 개별 근로자 간 논의라든지 개별적 동의도 당연히 안 되고요. 이런 회람 형식의 동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람이라고 하면 이제 리스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회사가 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리스트를 쭉 만드는 거죠. A4용지에다가 뭐 1번, 2번 이렇게 번호 쓴 다음에 이름, 부서, 그러니까 소속 부서 쓰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는 뭐 주민번호 썼던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쓴 적도 있고, 그러면서 동의합니다에 동그라미 치는 형식으로. 그러면은 딱 보면 좀 이게 여기에 X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 형식이 아니고 회람 같은 경우들 개별적인 동의는 좀 여러 가지로 회사에게 더 유리한 정황이 있고 근로자들이 자신의 내심의 의사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판례 한번 볼게요. 2001-18322 판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줄 볼까요?
그 회의 방식은요. 그 근로자들 동의 받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반수.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 간의 의견을 교환해서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에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배 개입만 없다라고 하면 간섭만 없다고 하면 부서별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뭐냐? 그러니까 사용자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나는 간섭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무슨 간섭을 해요. 근데 사항은 알아야 근로자들이 동의를 하든 거부를 하든 할 거니까 나는 진짜로 설명하려고 한 거에 불과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고 하면요. 사용자 측의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 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설명은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타당하죠. 그러니까 단순 홍보는 가능하지만 약간 조금이라도 뭔가 강요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순간에 지배 개입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번 판례 볼게요. 2009-32362 판결인데요. 공기업 구조 조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과거에 부서별이나 사업소, 지부별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관련 사업의 포괄 승계에 대한 근로조건의 변경, 퇴직금 지급률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통폐합을 하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양도양수 같은 경우는 통해 가지고 사업의 포괄 승계를 받으면 이제 근로자들도 같이 이제 근로조건도 같이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자가요 변경될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거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냐라고 본 케이스였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설명하고 홍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 그친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라고 인정한 사례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중요한 게 나오죠. 이 취업규칙 변경은요. 중요한 쟁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사회통념상 합리성인데요. 판례가 뭐라고 보고 있는지 볼까요?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는요.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무효지만 이런 합리성이 인정되면 유효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취업규칙의 내용이나 사회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가지 면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대표적인 게 임금피크제거든요. 보시면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가 신설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근로조건의 개선, 즉 정년을 연장하는 게 개선이고요. 저하, 임금 수준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 그게 저하인데 그게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정년을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동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이런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존재할 때에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뒤에 보시면 이분들이 99-70846 판결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볼게요. 한 편 다음부터 봅시다. 한 편 다음부터.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에 취업규칙의 내용의 상당성, 그리고 대상 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경우에도 어떤 일면을 보는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 면만 보고 합리성 있네? 없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 그리고 이 회사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사실관계는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오늘 볼 마지막 주제인데요. 요거 제가 지금 판례 평석을 한 거예요. 판례 평석해서 실제 기사에 이제 나간 케이스인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할 때 원칙은 무효다, 동의 없으면. 그런데 불이익 변경으로 동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봤잖아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예외가 있었는데, 그 예외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예외 같이 보이는 판례가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이 근로계약보다 임금 피크제가 당연히 불리할 거 아니에요. 임금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있었던 거예요. 변경 요건 다 갖췄어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해당 근로자 있잖아요. 지금 이 소송 제기한 이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불이익 변경으로 그냥 무조건 인정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판례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봤거든요. 굉장히 최신 판례고 정말 중요한 판례예요. 왜 안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궤도에 있는 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할 때는 의견만 드리면 되고요.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정을 해서 효력을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뭐였냐면 근로계약이에요. 근로계약에 명확하게 임금 체계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임금 체계가요, 취업규칙보다 이제 더 유리했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상세하게 적용이 돼 있었어요. 그럴 땐 어때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놨지만 근로계약을 통해서 개별 근로자하고 더 유리하게 어떤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볼게요. 가운데 그 한 칸 띈, 그러니까 단락이 두 개잖아요. 단락 사이에 있는 거, 취업규칙의 변경과 유리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에 더 유리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유리한 것들을 적용한다라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 대법원은 여기 보이시나요? 그러한 다음에 대법원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는요, 취업규칙의 효력을 위한 요건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익 변경이 근로계약과 어떤 취업규칙의 그런 거라기보다는 취업규칙에 변경했을 때 불리하게 됐다면 이게 유리할 수 있을 것인지, 효력이 있을 것인지, 효력이 없을 것인지를 결정할 그것일 뿐이고, 근로조건은 사용자하고 근로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체결된 기존의 근로계약이 더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근로계약에 굉장히 상세하게 근로조건, 즉 임금이라면 임금 체계라든지 임금 지급 방식이라든지 임금 계산의 어떤 그런 것들, 금액 같은 게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취업규칙보다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유리한 것들, 이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다면 굳이 불리한 걸 적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건데 취업규칙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 사회통념이 인정되거나 혹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었지만 그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효력이 인정되는 그 불이익한 변경에 의한 취업규칙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보다 근로계약이 더 우선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별개의 법리이지만 취업규칙 변경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도 볼게요. 대법원은 과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앞서 체결된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약정수당을 폐지를 한 거죠.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적법해요. 효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만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거 다 뭐라고요? 상위규범인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그러니까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근로계약 합의해가지고 근로조건 결정한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이게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라는 유리원칙이라는 노동법에 다른 원칙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는 법리하고요. 그다음에 유리한 조건의 원칙이라는 별개의 법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불이익 변경된 거 오케이 효력 있어. 그런데 취업규칙 변경에는 우리 취업규칙엔 다른 법리가 하나 더 있단다? 라고 하면서 이제 대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리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좀 더 유리하다면 당연히 그 내용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게 비록 모든 정당한 절차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좀 더 유리하다면 그거 적용돼야지 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것이었다. 그건 그 절차대로 오케이. 그래서 불이익하지만 동의받았다고 하면 오케이. 또 동의는 못 받았다. 불이익하지만 그런데 딱 보니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그럼 그것도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보다 근로조건이 좀 더 유리하다. 근로계약이. 그러면 근로계약이 더 우선한다. 라고까지 그냥 생각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좀 너무 중요한 득점이 많았죠. 이게 취업규칙에 진짜 알아볼 게 많아요. 임금 피크제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유리한 원칙까지 볼 게 너무 많았는데 한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이 스크립트를 읽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아 오늘 이런 쟁점이 있었구나. 앞으로 뭐 예를 들어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 취업규칙의 변경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아 이런 거였지? 라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더 어려웠죠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때 또 한번 같이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